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주차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앞서 말한 대로 무역장벽의 축소와 관련된 국제경영학적 이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오늘은 그 국제기업의 내외부 환경 분석, 그렇죠? 교수님이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국제경영은 자국을 떠나서 해외 시장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그러한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 시장과 뭐가 다른 거죠? 경영 활동을 하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 이질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자기 기업 내부의 환경, 내외부 환경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한 환경 분석에 맞추어서 기업 경영을 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도 있고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무역장벽 축소와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국제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세 번째 이유로 무역장벽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무역장벽은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외국 제품을 잘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 장벽은 크게 관세, 듀티죠, 듀티. 관세에 의한 장벽, 그 다음에 관세 이외의 모든 장벽을 비관세 장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세는 또는 비관세 장벽,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무역 장벽은 옛날부터 해서 현대 이르기까지 계속 낮아져 왔어요. 여러분. 서로가 장벽을 좀 낮추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근데 교수님이 국제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런 무역장벽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그러한 과정들을 시간적 순차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국면별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종식 무렵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맞춰질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 끝날 무렵에 어떻게 됐었냐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많이 파괴가 되고 피폐해졌겠죠. 피폐해졌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전후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부흥시켜서 잘 사는 나라가 될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제품은 해외로 많이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반면에 다른 나라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통 우리가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모든 나라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물건만 많이 팔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수출 수입이 활성화되고 자국에 없는 물건을 많이 사주기도 하고 자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제품을 없는 나라에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후생과 거시 경제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모두 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보통 그것을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공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의 세계는 이미 대공황을 습득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는 거죠. 야, 2차 세계대전 후에도 1차 세계대전 그때처럼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당시 최고 선진국, 강대국 미국이죠, 미국. 미국에서 뉴햄프셔주에 브레튼 우주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요. 누구를? 그 당시에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44개 국가를
불러서 보는 거야. 야, 니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는데 야, 왜 너네 물건만 팔고 다른 나라 물건은 이게 안 사주냐? 서로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줘야지만이 교역이 일어나고 전체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모두가 무역이 일어나지 않고 공멸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스탠다드, 룰에 의해서 한번 교역을 하자. 그래서 가트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가트 들어봤죠?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뭐예요, 여러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협정문이라고 합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룰이 마련된 거야. 야, 이제 너네 물건만 팔려고 하고 다른 나라 물건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막 말도 안 되게 높은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해서 무역 장벽을 하지 말고 우리가 다 동의하는 이 가트 룰, 다시 말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문에 의해서 우리가 교역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서명을 하게 돼요. 동의하는 국가들이. 그래서 이들이 가트 회원국, 가트 협정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룰에 의해서 하기로 합의하면서 무역이 이제 차츰 일어나기 시작하죠. 일어나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1945년대, 40년대 이때 당시에 규정했던 요 가트의 룰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새로운 산업도 생기고 재화도 생기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기존의 가트 룰이 만들어질 때 규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과 어떤 재화, 그 다음에 그러한 교역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구조, 이해득실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 관계가 또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갈등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야, 미국이 그러면 야, 뭐가 또 문제야? 네, 모여봐. 해서 회의를 하죠. 원탁이 모여서 야, 이번 교역권으로 문제가 되는 관계된 나라들 모두 모여. 그래서 회의를 하게 돼요. 여러 명이 여러 명이 협상을 하죠. 다자 간의 협상. 그래서 이때 이것을 다자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라운드라고 했어요. 라운드. 회의를 해서 야, 그럼 이건 서로 이렇게 양해하고 이 부분은 무역 이슈는 서로가 합의하에 우리가 다시 타결 보고 진행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죠. 이게 모두 8번에 걸쳐 일어났어요. 이런 다자 간의 협상이. 그런데 이 마지막 다자 간의 협상이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가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역의 범위는 공산품에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제 무엇이 아젠다, 그러니까 다자 간의 협상의 의안, 이슈였냐면 첫 번째 농산물, 그 다음에 서비스, 또 지적재산권, 또 국제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의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 기존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교역의 대상 범주인 농산물, 서비스, 무역,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필요성, 무역에 관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나타난 거예요. 가트는 그냥 협정문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국제 간의 룰에 의해서 교역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거나 어떤 교역 룰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죠? 어떤 징계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기구, 오가니제이션, 법인격의 국제기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8차 회의 때는 국제기구의 창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한 7년 정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끌어오다가 7년 정도 진행되다가 타결이 됐어요, 여러분. 7년 만에 다자 간의 협상이 타결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의안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었던 것이 합의를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국제기구 필요성 부분에 대한 합의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 WTO의 탄생이에요.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그죠? 세계무역기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어보죠. 지금 WTO 체제하에서 국제교역을 하는, WTO 체제하에 무역 거래를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 이때 8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일환으로서 타결안으로서 WTO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WTO 탄생 이후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또 그러니까 WTO가 탄생했다고 해서 가트 협정문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가트 협정문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다만 세계 무역을 법인격 성격의 조직이 관장하는 그런 조직이 WTO라는 것이 탄생한 것이죠. WTO 체제 하에서 가트의 협정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또 다른 산업이 탄생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교역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다시 또 뭐가 다자 간의 협상을 또 소집하게 되죠. 이때는 야, 우리가 WTO 탄생 전에는 그냥 다자 간의 협상을 라운드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무역 차원에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관심을 더 확대하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라운드라는 말보다는 개발 아젠다로 하자. 개발 아젠다. 개발 아젠다. 디벨롭먼트 아젠다. 이렇게 하자. 그죠? 개발 아젠다. 회의 이름이 개발 아젠다예요. 아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라운드라는 다자 간의 협상의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 다자 간의 협상이 개발 아젠다로 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1차 개발 아젠다 도하, 그죠? DDA 협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열리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도 협상이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80년대에 보면 여러분 8차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했는데 이거 타결하는데 얼마 걸렸다고 했어요? 7년 걸렸죠. 7년.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개발 아젠다, 도하 개발 아젠다가 처음으로 게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타결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는 너무 교역에 참여하는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 그러면 교육에 관해서는 이제 다자 간의 협상이 조금 실효성이 없으니까 해당 국가별로 교육 당사국들끼리 맨투맨으로 붙자. 맨투맨으로. 다자가 아니라 양자가 하자. 양자 간의 협상을 하는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양자 간의 협상으로 추진하자 하는 거죠. 그게 FTA예요. Free Trade Agreement.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FTA. 한칠레 FTA 협상, 한미 FTA 협상, 한EU FTA 협상.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게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인 FTA가 최근에 많이 진전되어 가고 있고 동시에 여러분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의 지리적 위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접 국가와의 경제를 통합하는 지역 경제 통합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또는 Economic Bloc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지역 경제 통합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끼리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했죠. 또 제일 큰 건 뭐예요, 여러분? 유럽의 EU, 그죠? 이게 모두 지역 경제 통합체예요.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라는 남미 공동 시장,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이런 것들이 모두 지역 경제 통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계의 교역과 관련된 가장 이슈가 되는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FTA 진전, 양자 간의 무역 협상,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가 통합되는 지역 경제 통합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역과 관련 이슈는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는 구두로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업이 외부, 내부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 기업 조직을 둘러싸고서 외부에서, 기업 조직 외부에서 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외부 환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해외 시장으로 가정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그 나라의 정치적 환경도 영향을 주죠. 또 경제적 환경, 또 사회, 문화적 환경, 또 법률적 환경, 또는 자기가 속한 산업의 어떤 기술적인 환경, 이런 것들도 모두 내 기업의 외부에서 내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외부 환경이 나에게, 내 기업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위협 요인이든 기회 요인이든 식별을 해야지만이 그에 걸맞는 경영 방향이라든지 전략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업의 외부의 환경뿐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내 기업의 내부의 여건, 내부 환경도 잘 알아야 돼요. 내 기업의 여건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능력이 장점이 있고 약점, 강점과 약점이 있듯이 기업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았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내 강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나 경영 행위를 하거나, 또는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영 방침을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의 핵심은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잘 분석해서, 다시 말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 경영 자원은 크게 눈에 보이는 유형 자원, 그죠? 보이지 않는 무형 자원, 또는 인적 자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러한 자원들 중에서 무엇이 나의 강점 요인인지, 또 내가 시장에서 경쟁하기에 어떤 요인이 좀 약점인지를 바로 분석하고 인식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부 환경 분석의 특징은 기업을 중심으로 외부의 환경,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을 잘 분석해서 외부 환경에서는 위협과 기회 요인을 식별하고 내부 환경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강약점, 그 다음에 외부적인 기회와 위험 요인을 잘 식별하고서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내 기업에게 가장 현재 위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와트 분석이라는 말, SWOT 많이 들어보셨죠?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그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그 스와트 분석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드린 기업의 내외부 환경 분석의 근거에서 나오는 요인들, 요소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기업이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적절한 의사결정과 경영 전략 수립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전 행위로서 반드시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1, 2주 기간 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원격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강의 시청하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단국대학교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에서 교수님과 만나보고 다시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번 학기 강좌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